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2. 생산성과 국민 개인소득. 생산성의 증가는 생산에 참여하는 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이 감소는 생산에 참여하는 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래요. 이런 원리는 예전에 언급했죠. 이야기로도 설명했죠. 라고 경제편에서 언급하였다. 이를 현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가? 현실에서 확인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생각해보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국가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증가한다. 인구가 일정한 곳인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증가해요.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는 국가의 생산성 변화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의 생산성 변화와 국민 개인소득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면 국가의 생산성과 국민 개인소득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과연 생산성의 증가가 생산성이 국민 개인소득과 긴밀한 관계가 있냐 없냐 살펴보는 거죠. 이런 통계는 있죠. 그 월평균 임금을 나타내는 통계는 있어요. 모든 나라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자료가 많이 빠져 있지만 현실을 확인하는데 는 충분해요. 1인당 국민 총소득과 임금을 비교해보면 알겠죠. 2010년을 보면 한국은 24,800불 달러, 그리고 2,399달러죠. 월 평균 임금은. 근데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죠. 생산성의 증가로 볼 수 있죠. 한 32,000달러로 증가하죠. 24,000에서. 그랬더니만 한 2,400달러가 3,500달러로 바뀌죠. 월 평균 임금이. 반대로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평균 임금도 감소하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공간적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는 거죠. 중국을 보겠습니다. 5,600달러. 그래요. 옆에 이제 가로에 있는 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걸 보자고요. 5,600달러인데,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작죠? 굉장히 작죠? 공간적으로 봐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작으면 월 평균 임금이 작다. 즉 국가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 쉽게 확인되죠.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죠. 2배로 증가하죠. 10년 동안 5,600달러에서 11,000달러로 증가해요. 근데 임금은 247달러에서 826달러, 두 배가 훨씬 넘게 증가하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월평균 임금이 증가하는데,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배 이상 증가하는 게 아니죠. 월평균 임금이. 생산성은 2배로 증가했는데 월평균 임금은 3배가 넘게 증가하죠. 그래요. 이런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데 여기서 다루진 않겠죠.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죠. 투자가 폭주하니까 이제 크게 증가하는 건데, 투자가 폭주하다 보면 오히려 그래요. 근로자를 얻기 위해서 그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더 폭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폭증하다 보니까 임금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원리를 이제 정확하게 글로 남기고 증명하는 거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 거죠.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일본도 마찬가지죠. 공간적으로 보면 33,000불로 증가하죠. 한국보다 크죠. 중국보다 훨씬 크고 한국보다 월 평균 임금도 크죠. 2021년이 됐어요. 근데 일본이 특이해요. 그래서 빨간색이 해놨죠. 1인의 국민 총소득이 증가했죠. 조금이라도. 근데 월 평균 임금은 감소했죠.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매우 드문 경우겠죠. 일본에 어떤 경제적 이상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요. 이 시기에 직관적으로 또 알 수는 있어요. 일본에서 뭔가요? 엔화를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정부가 썼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낮은 물가, 일본은 물가 낮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닐까. 직관적으로 알긴 하는데 많을 수도 있고 그냥 직관이니까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이제 전문적인 영역인 거예요. 뭐 일본인들이 해야 될 영역이지 뭐 이거를 쓰니까 할 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특별히 뭐 아직까지 뭐 관심이 없죠. 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뭐 좀 약간 소득이 낮은 데를 봐도 마찬가지죠. 몽골 2,4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랬더니 월 평균 임금은 240달러 확 떨어지죠.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임금도 10분의 1 수준이죠. 그래요. 소득이 낮은 곳들끼리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이 좀 더 낮죠. 그러니까 월 평균 임금도 더 낮죠. 근데 베트남을 보면 10년 뒤에 보면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 2,000불에서 3,227불 꽤 많이 증가하죠. 한 60% 증가하죠. 그랬더니만 월 평균 임금이 125달러에서 288달러 증가하잖아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한 50% 증가했는데 월 평균 임금이 2배 넘게 증가하죠. 중국에서도 그랬죠. 이런 걸 연구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미국을 봐도 마찬가지죠. 52,000불 한국보다 2배 이상 되죠. 월 평균 임금이 그래요. 3,920달러 한국보다 높죠. 대충 살펴봤어요. 가로에 있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걸 나누면 상대적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0.11, 중국은 0.07, 한국이 낮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중국 0.07이잖아요. 일본 0.07. 예전에 0.10이었죠. 그래요. 0.19, 0.13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는 특징이 뭔가요? 경제가 그래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는 좀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증가하는 곳에서는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도 그런 거죠. 미국 0.08, 한국이 낮지가 않죠. 0.11. 상대적으로 생산성에 비해서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영국 0.10. 그래요. 서유럽
노조가 잘 돼 있다 이러지만 그렇다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요. 네덜란드 0.13. 네덜란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죠. 투자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도 비싸고 상대적으로도 비싸니까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잘 안 하려 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포르투갈 0.05, 이집트 0.05, 포르투갈 0.05, 뉴질랜드 0.19. 그래요. 생산성과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낮지가 않다. 0.11. 경제 발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큰 것도 아니고 그런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낮지가 않다. 중국도 0.07이잖아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0.04에서 0.07로 증가한 거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알자면 월평균 소득의 12를 곱해야 한다. 단위가 다르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년 단위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2개월을 단위이기 때문에 총소득의 단위는 1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또한 국가 사정을 고려하여 1인당 국민 총소득의 2사를 곱해야 한다. 국가마다 사정을 고려해서 2사를 곱해야 한다. 그러죠. 1인당 국민 총소득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체 소득에 국가 소득에 전체 인구를 나누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에 참여한 이들만 계산해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요. 소득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 어떤 부분은 이제 임금으로 가고 또 다 임금으로 가지는 않겠죠. 소득이 쓰이는 곳이 소득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데는 그러한 점을 무시해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거는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임금의 크기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의 제한을 받는다. 살펴봤죠? 제한을 받죠. 즉 1인당 국민 총소득을 크게 초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임금은 1인당 경제활동 인구만 경제활동을 한 이들이 소득을 받으니까 경제활동 안 한 이들을 빼면 그 1인당 어떤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겠죠. 당연한 거죠. 임금은 그 이내에서 주어지는 거죠. 기업이 얻는 소득 범위 내에서 임금비가 결정되는 이는 당연한 이치이다. 간단하게 쓰면 이렇죠. 2010년 미국과 한국, 중국을 비교해보자. 미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52,811달러이고 월평균 임금은 3,921달러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미국의 0.47배 수준인 24,831달러인데 월평균 임금은 미국의 0.61배의 수준인 2,399달러이다.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높지 한국이. 한국의 임금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에요. 생산성과 비교할 때. 중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한국 0.23배 수준인 5,623달러인데 월평균 임금은 0.10배 수준인 247달러이다. 즉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국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 0.07, 한국 0.11. 중국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더 비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집권하냐 안 하냐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임금이 더 비싸냐 싸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이 되죠. 즉 국민 개개인의 소득은 국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생산성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22년을)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63,868달러이고 월 평균 임금은 5,161달러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미국 0.5배 수준인 32,340달러인데 월 평균 임금은 미국 0.69배 수준인 3,549달러이다. 그렇죠. 작긴 작은데 또 생각보다 한국 임금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전에는 0.47배 수준이었는데 이제 0.69배 수준이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 가격은 어떤가요? 절대적 가격, 임금의 가격은 미국이 훨씬 높죠. 훨씬 당연한 건데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크니까 상대적 임금은 미국이 더 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국의 0.34배 수준인 5,160달러인데 월 평균 임금은 0.23배 수준인 826달러이다. 그래요. 그렇죠. (0.10배) 수준에서 0.23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는 크게 급증한 거죠. 11년 동안 중국인들의 임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상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면 임금은 증가하고 반대로 감소하면 임금은 감소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일본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아까 확인했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33,974달러에서 37,142달러로 증가했는데 월 평균 임금은 3,330달러에서 2,687달러로 감소하였다. 그 이유도 뭐 대충 직관적인 부분을 얘기했죠. 이는 경제 경력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뭔가 좀 이상이 있구나 일본에. 그래요. 그 별일을 다 했죠. 일본도 뭔가 최근 한 10년간 보면 특히 이제 환율 정책을 썼죠. 일본 엔화를 급격하게 평가 전환시키고. 근데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어떤 뭐 초고금리, 초저금리, 환율 정책, 그래요.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는 궁극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 개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의 정석은 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정확히 알 수 있다. 법으로 임금을 강제로 올리는 것이 정석이겠는가. 한국은 이런 걸 좋아하죠. 소득 주도 성장해서 하고 막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가 생산성이 악화되면 오히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감소하며 임금을 포함한 국민 개인 소득은 감소한다. 이것도 현실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남미 국가들이 그런 경우 많았죠. 그래요. 그래요. 뭐 남미 국가들이 주로 이제 좌파 정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데 그래요. 이런 뭐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외국인 기업을 국유화하죠. 외국 기업을 특히 제약시하면서 그러면서 다 가난해지죠.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그래요. 실상 국가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것 외에 임금을 포함한 국민 개인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임금을 변화시키려 해봐서 답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생산성을 악화시키면 오히려 국가도 가난해지고 임금도 크게 감소해서 절대 빈곤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성을 높이면 절로 올라가잖아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 개혁하기 전까지는 임금이 매우 낮죠. 매우 가난했다 이 말이죠. 국민 총산 1인당 국민 총산 생산도 매우 낮고 임금도 매우 낮고. 왜 그런가요? 민간 기업들을 다 공산당들이 국유화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잘 살 거라 생각했죠. 국가도 크게 발전하고. 그래요. 니꺼 내꺼 없이 하면 개개인도 훨씬 잘 살게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기업을 운영해 보니까 뭐 하겠냐는 거예요. 뭐 생산성은 엉망진창이 되고 절대 빈곤에 빠지고 굶어 죽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생산성과 국가 생산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가 생산성과 그 이제 국민의 개인 소득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를 살펴본 거죠. 이번 시리즈 마치겠습니다.